자, 상가건물계약서 특약상에 상가건물 매매 계약할 때 확인서라고 해놨잖아요. 확인서. 요거 계약 당사자한테 좀 고지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상가매매 임대차 권리금 계약 시 특약 사례에서 매매 계약 특약 사례 해놨죠. 매매 계약 특약 사례. 여기서 발췌하셔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보시고 하시고, 자, 그러면 페이지 넘기시면은 누수문제 합의 특약 종료하다. 아주 오래된 주택 매매할 때 특약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약상 추가로 또 해놓고, 또 대리인 김 누구는 해가지고 대리인하고 할 때는 어떻게,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 특약 사례, 6페이지 보시면 권리금 계약 특약 사례 이렇게 해놨잖아요. 요거를 보시고 본인 계약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하시는데,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제가 해놨고, 여기에 관한 부연 설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앞에 한번 4월달 강의인가 강의에 보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4월달 강의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고 나서 5월달에 이 내용을 제가 좀 보완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특약 사례라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되는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프린팅을 또 드릴 거거든요. 요 내용이 중복되는 거를. 그래서 특약 사례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계약할 때 갑자기 어떤 특약 사례를 적어야 될지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적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갑자기 모든 특약 사례를 뭘 적어야 될지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재예요, 천재.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 샘플을 보고 책을 보고 뭘 앞에 계약서 적어놓은 걸 보고 응용해가지고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계약서를 10개, 20개 찾아볼 게 아니고, 계약 특약 사례, 매매는 매매, 임대는 임대,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계약, 신탁 등기 계약은 신탁 등기 계약, 이렇게 딱 리스트 매뉴얼이 딱 있으면은 거기서 딱딱 찾아서 이 물건은 이 특약 사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건물 부가세 부분에 관해서도 특약 사례를 사례를 10개, 20개를 나눠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특약 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1페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 상가건물 계약서 특약상에 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아래 확인서 상가 매매 계약 시 매매 당사자에게 고지 설명 후 확인받기. 구두상으로 확인받든 서류상으로 사인을 받든, 예, 조금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확인서의 내용을 응용하여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도 좋다. 응용해서 특약사항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확인서. 매매 계약 후 소방하자 부분이 있으면 소방하자 부분, 소방 관련은 매도 매수자 간에 직접 서로 연락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중개사는 소방 관련은 물건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만 체크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하는 부분만 체크한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소방시설이 어디 있는지, 비상비는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위치 보고 적어주셔야 되죠. 현장 확인하셔야 되죠. 그런데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비상벨은 눌러봤는데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까지 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클레임을 건단 말이에요. 제가 매매 계약시킨 것 중에서 그 소방 관련되는 클레임을 견적서만 5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처음에는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소방 관련되는 하자 부분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매도자한테 묻는 걸로 해서 공사비 공사해달라고 하는 돈이 나중에 한 3천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300만 원만 주면 처음에 해준다고 해놓고, 합의 보고 끝낸다고 해놓고. 그래서 그 매도인이 병원에 2번 입원했어요. 실제로 그 매수인한테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2번을 입원했어요. 2번. 입원해 있는 동안 점점 견적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는 걸 체크하지
그 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한테 물어보고 매도인에 문제 없습니까? 매도인도 불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소방점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매수인이 고발하니 많이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 적발 안 되면 안 내죠. 적발됐을 때부터 내잖아요. 소방점검 안 하고 작년에 안 했잖아요. 올해 넘어가면서 내년에 팔았잖아요. 그럼 작년에 안 한 거, 재작년에 안 한 거 이거 다시 부과 안 시켜요. 소방점검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소방점검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서류를 받으면 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검사 등 소방시설에 관련 문제가 없는지는 매도자에게 질문하여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소방점검 받은 거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매도자가 직접 도장 찍고 이러면 서명하니까 소방 관련 추후 문제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문제 없다라고 도장 찍었잖아요. 예, 그렇죠? 소방 관련 추후 문제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한다라고 매도인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창틀 누수 등 누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옥수를 많이 왔는데 창틀에 누수는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전화 계속 오면서 전기가 나갔는데 임차인이 전화 왔는데 그 전기 고치는데 5만 원 들어갔어요. 100억짜리 건물 사면서 그 5만 원 때문에 전화 오신 분도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여하튼 무슨 누수든지 간에 누수 문제 마찬가지다. 건물 누수 시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서 매도자가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지를 하든 야기를 하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내든 퇴학 조건에 응용해서 적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관리와 각 관리업체 승계 부분도 매도자 매수자 간에 서로 직접 진행하셔야 됩니다. 잔금 치고 나서 관리업체 승계를 하겠죠. 엘리베이터 승계 받고 싶으면 받고 새로 하고 싶으면 새로 하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일일이 다 챙겨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챙겨주면 감동을 받는데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챙겨주니까 막 그냥 시시콜콜 계속 그냥 아예 머슴처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직원처럼. 네. 선의를 베풀었는데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관리업체 승계 부분 매도자 매수자 간에 전화번호 주고 적어서 줬으면 그 다음에 알아서 서로 물어보고 하시지 또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또 매도자한테 물어보고 또 답변 받아서 또 전달하고 이러면은 제가 그 관리업체 잘 모르는데 직접 서로 통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대신에 관리업체 이름, 전화번호, 담당자 누구 이 정도는 좀 공인중개사에서 해주시는 게 낫겠죠. 전기, 수도세, 가스비 등 공과금은 매도자가 잔금일 기준으로 체크하셔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잔금 친다고 바쁜데 전기세 정산 안 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도자가. 그래서 미리 고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특약상의 기록에 준용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는 잔금 후 매수인이 수리하셔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특약상에 적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매도인이 반대로 해석하고 매수인이 반대로 해가지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약 조건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하자는 잔금 후 매수인이 수리하셔야 합니다. 건물을 보는데 임차인이 있어서 여자 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갔어요. 임차인이 있어서. 근데 여자 화장실에 타일이 깨져 있는 거예요. 매매시키고 나서. 금액 단위도 막 100억 넘어가는 그런 건물인데도. 근데 그 타일 깨진 걸로 또 전화가 와요. 매수인이. 그때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고 그때 우리 사모님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하면서. 벌써 잔금 다 한참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예.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이 알아서 하시지. 예, 그걸 갖다가 아니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막 우리 도로로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나아요. 부동산에서. 그 다음에 또 전기 전구 나갔다고 또 전화 와요. 아니 전기 전구 나갔다고 임차인이 전화가 왔는데 앞에
앞에 관리는 이거 와서 고쳐주고 저기 그 계단에 불 나간 거 와서 고쳐주고 전기 끼워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높아가지고 사다리도 없는데 사다리 가져와서 해줬는데 이번에 새 매수인은 왜 안 해줍니까? 이러면서 아니 이거 우리 보니까 잠금 치기 전에 전기가 전구가 나갔던데 이러면서 또 전화 와요. 별 희한한 걸로 전화가 다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웬만하면은 본인이 좀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경미한 매수인이 수리하세요라고 좀 고지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는 매도인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양식에 나오죠? 계약 갱신 청구권 확인해서. 자, 임차인 임대차 승계 확인서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서대로 매수인이 승계받는 것을 통지해 주시고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내용 확인과 승계 확인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금 치고 나서 꼭 이거 해주셔야 돼요. 부동산에서. 그리고 매수인은 꼭 잔금 친과 동시에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대부분 판례는 소유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임차보증금 돌려주세요. 나 나갈랍니다. 장사도 잘 안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다. 내 나갈랍니다. 돈 주세요. 이러면은 돈 줘야 돼요. 소유주가 바뀌면 어떻다고요? 소유주가 바뀌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시키고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시키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부분 판례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프린트물로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승계 확인서 바로 가서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자, 수수료가 한 5천만 원 넘어가고 1억 넘어가고 몇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계약할 때 다 안 줘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계약할 때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잔금 칠 때 수수료 가지고 장난쳐요. 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얼마를 받기로 하는지 딱 픽스를 하고요. 은행에서 픽스를 하고 0.9를 다 받을 건지 0.8을 받을 건지 0.7을 받을 건지 이렇게 딱 픽스를 하고 계약 때 절반 받고 잔금 때 절반 받고 이게 제일 스탠다드합니다. 잔금 때 다 받는 걸로 미루시면 안 돼요. 아파트하고 틀려요. 수수료 깎이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깎이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깎여요. 1000만 원, 2000만 원. 예. 오만 터집을 다 잡아요. 그리고 상가매매를 하시면 있잖아요. 터집 잡을 일들이 꼭 생겨요.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꼭 매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고 터집 잡을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바로 수수료 절충에 문제가 생겨요. 수수료 절충에. 예. 그래서 딱 픽스하고 절반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절반 이렇게 하면 계약 때 기분 좋게 절반 줘요. 대부분 다. 자,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 전에 미리 정산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해 주셔야 하고 임차인의 미납월세는 민법상 매수인이 승계받지 않고 매도인의 문제로 기속되어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합니다. 임차인의 미납월세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매매했을 때 매도하시는 회장님이 부동산이 몇천억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몇천억 재산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뭐 이건희 회장 타는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월세 밀렸는데 월세 밀린 거를 매수인한테 떠넘겼어요. 매수인 사람이 좋아가지고 네 하면서 받았는데 점점 불만이 생긴 거죠. 점점 불만이 생겨가지고 매수인이 0.9% 수수료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국수 시켰을 때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국수 몇천 원짜리 먹고 있는데 몇천만 원이 깎였어요. 수수료가. 그래, 국수 먹다가 일어서서 와버렸어요. 그냥 전화통화하다가. 뭐 전광판이 광고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광판이 민원이 발생돼서 전광판 켜기가 어렵다던데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점검 치고 나서 점검 칠 때 매도인이 이야기 안 해준 거죠. 광고탑 있잖아요. 광고탑에 옥상에 광고탑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한 500만 원 이상 발생될 수 있어서 광고탑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그 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광고탑 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그래서 미납월세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월세 정산은 잔금일 전날까지 매도인이 수령하고,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잔금일 전날까지 누가 수령한다고요? 매도인이 수령하고, 임차인에게 월세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잔금일부터는 매수인이 월세 수령하여 받는 것으로 하여 잔금일부터 월세는 매수인이 세금 계산서 발행합니다. 분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불 월세는 어떻고 후불 월세는 어떻고 이래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보통 사는 쪽이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건물은 법인인 경우가 많은데 법인 정산도 안 되고 뭐 계산 안 받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잔금일부터는 은행 이자를 누가 주죠?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내죠.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 대출을 일으킨 그날부터 매수인이 은행 이자 주겠죠. 은행 이자 주니까 월세도 누가 받아야 돼요? 매수인이 받아야 되죠. 이거 엉터리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잔금 치는 날부터 월세 누가 받는다고요? 매수인이 받는다. 자, 그래서 선불 월세는 월세 날짜에 매도인이 수령하고 후불 월세는 월세 지불일에 매수인이 수령하여 정상 계산하려면 복잡해진다. 잔금일 기준으로 월세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분리하여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시키는 것이 월세 정산하기가 편하다.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계약서 서류만 믿지 말고 매수인은 중개한 공인중개사 임차인과 직접 함께 확인하여 선불, 후불 월세, 계약서하고 틀린 경우 있어요. 선불인지 후불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월세 지급일도 계약서하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월세 지급일 언제인지, 매수인의 월세 수령 계좌 등을 기록해서 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직접 받는 것이 좋다. 잔금 치시고 나면은 즉시 최대한 빨리 가셔가지고 바로 해서 기존 임대차대로 승계합니다라고 내용 적어서 타이핑 쳐서 가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든지 제일 간단하게 하려고 하시면은 그냥 계약세, 기존 계약세 있잖아요. 계약서에다가 기존 임대차 계약대로 새 매수인 누구누구와 기존 임차인 누구누구는 그대로 승계하여 계약하기로 합니다 라고 해서 매수인 이름 도장 찍고 임차인 이름 도장 찍고 이러면 제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선불 후불인지 한 번 더 체크 표시하시고, 월세 들어온 날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부가세 별도인지 아닌지 체크하시고, 관리비 얼마인지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하셔야지만 되지, 이거 정리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강의 시간 넘겨서 강의하는 게 제일 못하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넘어가는데 앞에 유튜브 강의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설명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나중에 6월 달에 제가 보충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프린트를 또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들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해서 활용해서 초이스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건물 부가세에 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건물 부가세 헷갈려가지고 계약서 잘못 적으면 이건 중개사고로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부가세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태약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